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망신 줄 수 있습니까? 윤복자는 청소복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만삭의 며느리가 100명의 주민 앞에서 공개 모욕당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8년을 참고 살아온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윤복자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시청을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윤복자는 눈을 떴습니다. 68세.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허리가 먼저 아프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윤복자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며느리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하은. 임신 9개월 차. 배가 불러 뒤척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작은 욕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 이마, 입가. 68년을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윤복자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청소복을 꺼냈습니다. 연두색 조끼에 회색 바지. 아파트 환경미화원 유니폼이었습니다. 3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소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 대상 문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하은이 기획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윤복자는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앞에서 하은이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윤복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관리사무소 옆 청소용구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야간 경비원 김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대 후반 윤복자보다 몇 살 어렸습니다. 윤복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분무기. 익숙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쥐었던 자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놀이터 벤치 주변 화단 근처 주차장 입구.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버려진 곳들이었습니다. 윤복자는 허리를 숙여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자는 로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열릴 공간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화분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행사였으니까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2번, 3번 쓸었습니다. 오전 8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긴 된장찌개와 밑반찬이 있었습니다.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은은 요즘 입맛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뱃속 아기를 위해서. 밥을 먹으며 하은이 오늘 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장된다고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넌 똑똑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윤복자는 청소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10년 넘게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청소복만 입다가 이런 옷을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하은은 이미 로비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조금 늦게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하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입주민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부들, 노인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윤복자는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단상 옆에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도 서류를 정리하며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문화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민분들께서 직접 준비하신 공연과 전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복자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래, 춤, 시낭송.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윤복자는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무사히 행사를 마치기만을 바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로비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하은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긴장한 얼굴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하은의 배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임신 중이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축하였지만 어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꼬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미경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무님이라고 했습니다. 윤복자는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서미경. 하은의 전 직장 상사인 것 같았습니다. 서미경은 하은에게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일하냐고 임신 중인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임신 핑계로 일 못한다고 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윤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하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두에게 들려주려는 듯이. 서미경은 하은이 자기 회사에 다닐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는 매일 조퇴했다고, 회의 때는 졸았다고, 보고서는 기한 안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이라 힘들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다 야근하는데 이 친구만 옷이 되면 칼퇴근했다고, 임신부라고 배려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서미경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불만이었다고, 왜 우리만 일하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용히 권유했다고, 임신 중이니까 쉬는 게 어떠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은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하듯이 서미경은 하은이 자기한테 억울하다고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웃기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미경은 결국 하은이 스스로 그만뒀다고, 근데 나중에 SNS에 회사 욕하는 글 올리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본 적도,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서미경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행사 기획에 참여했다니,
좀 웃기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은은 배를 안고 허리를 숙여 종이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를 집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쳐다만 보았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윤복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 애쓰는 모습,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서미경의 조롱하는 표정. 윤복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복 입은 노인. 그것이 이 자리에서 윤복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은은 결국 종이를 다 줍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윤복자는 한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윤복자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복자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지만 윤복자는 그것을 꾹 눌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윤복자는 며느리의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하은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아이였습니다. 임신 중에도 허리를 숙여 신발을 가지런히 놓곤 했습니다. 그런 하은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았다는 것은 정신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복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로비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미경의 조롱하는 목소리, 하은의 창백한 얼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윤복자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윤복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후 1시 윤복자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은의 방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복자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복자가 다가가자 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밥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뱃속 아기한테도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배 안 고프다고 지금은 정말 못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윤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내내 윤복자는 며느리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관계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너무 멀어지면 서먹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윤복자는 다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은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식탁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뜨고 국을 떴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윤복자가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왜 자꾸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사 다닐 때도 오늘 행사 때도 다 자기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창피했을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그렇다고 서미경 상무님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임신하고 나서 일 제대로 못했다고, 회의 때 졸았고 조퇴도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그게 잘못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임신부가 힘들면 쉬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동료들은 다 이랬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만 빠지니까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그건 회사가 사람을 더 뽑았어야 하는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자기 보고 일 못한다고 했다고, 임신 핑계 댄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 낳는 게 무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엄마한테 태어나는 애가 불쌍하다고, 자기 같은 사람이 엄마라는 게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신은 병이 아니지만 힘든 일이라고, 쉬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조퇴한 게 잘못이냐고, 회의 때 졸은 게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내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낸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복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널 못살게 군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복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 윤복자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복자는 가만히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윤복자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복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윤복자가 다가가자 하은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말했습니다. 애 낳는 게 무섭다고, 이렇게 무능한 엄마한테 태어나는 애가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엄마라고, 이런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애가 크면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임신하고도 밤늦게까지 일했냐고, 주말에도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복자는 그런데도 부족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복자는 말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널 못살게 군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윤복자는 자기도 젊을 때 그런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정 못 받고, 아무리 참아도 욕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윤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참았다고, 그냥 참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복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였다고,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좋은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안아본 것은. 하은은 윤복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 평생 참고만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은이 잠든 후 윤복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아이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68세 청소원으로 사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윤복자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묵은 가방이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수첩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1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습니다. 윤복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명, 날짜, 금액, 그리고 사람 이름들. 윤복자는 청소원이 되기 전 작은 노무관리 사무소에서 일했었습니다. 영세 기업들의 급여 계산과 근로계약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복자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위장도급, 임금체불, 불법 파견. 수첩에는 그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윤복자는 이 기록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복자는 이 수첩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약점을 쥐고 협박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첩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복자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첩 한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미경. 윤복자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서미경이 운영하던 작은 컨설팅 회사. 위장 도급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았던 회사. 윤복자는 당시 그 회사의 급여 대장을 정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불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복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만 남겨두고 넘어갔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이 수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걸 쓰지 않으려고 평생 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아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나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윤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놓고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서미경의 회사명, 주소, 당시 직원들의 이름. 모든 것이 여전히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메모지를 꺼내 필요한 정보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등록번호, 위장 도급 내역, 임금 체불 금액. 모두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새벽 4시 윤복자는 메모를 마쳤습니다.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지는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윤복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청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어제 입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젯밤 정리해둔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윤복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출근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윤복자는 8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9시 정각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복자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법 고용에 대해 제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윤복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복자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미경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위장 도급으로 직원들을 고용했다고 4대 보험 미가입이라고 임금 체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당시 급여 대장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최저임금 위반 내역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메모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일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10년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노무관리 일을 했다고 그때 이 기록들을 정리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울던 모습, 애 낳는 게 무섭다던 목소리. 윤복자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구청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청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제보해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직원을 만나 설명하고 메모를 남기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동청을 나왔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윤복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가 들어오자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그냥 산책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복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 약속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면접 약속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다음 주라고 출산 후 복직할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만 3군데라고 다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들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모르겠다고, 근데 어쩌면 그 사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서미경 상무라고, 그분이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기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이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문은 하루 만에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윤복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런 일들을 봐왔으니까요. 작은 소문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소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윤복자는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드 한도가 축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은은 황급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복자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고, 연체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하은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카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도 끊기고 카드도 막히고 누가 자기를 망가뜨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복자도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서미경이 정말 며느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며칠 뒤 윤복자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들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주민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하은 씨 아냐고, 임신 핑계로 일 안 했다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서미경 씨가 직접 말했다고, 회사 분위기 망쳤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니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은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서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윤복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복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그 아이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복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복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생각했습니다. 구청과 노동청에 제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묻혀버린 걸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은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은은 괜찮다고, 그냥 좀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복자는 청소 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정하은 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임신 핑계로 일 안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자 씨 며느리 아니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오해라고 곧 풀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윤복자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복자는 하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틀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미경의 회사에 특별근로 감독이 착수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경비원 김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경 상무회사에 노동청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특별근로 감독을 한다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윤복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윤복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로비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서미경이 증거를 미리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윤복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면접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취소됐던 회사 중 한 곳이라고 다시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정리됐다고 면접을 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임신 9개월 몸으로 정장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윤복자는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오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이 나간 뒤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청소일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하은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윤복자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괜찮았다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친절했다고 임신 중인데도 배려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고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복자는 하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하은이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복자는 동네 카페에 다시 들렀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서미경 씨 회사 큰일 났다며 노동청 조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불법 고용이 걸렸다고 직원들도 다 사표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미경의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복자가 제보한 내용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복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하은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기뻐하는 하은의 모습을 윤복자는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은 윤복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윤복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복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면접도 합격했고 전화도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복자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서미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은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윤복자는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미경의 회사에서 직원 대부분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복자는 경비실 앞에서 김 씨와 이야기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서미경 상무회사가 거의 망했다고, 직원들이 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서미경의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윤복자는 그 소식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복자는 하은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은은 배가 많이 불러 걷기 힘들어했지만 산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의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은은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면접도 합격했고 사람들도 다시 연락하고 카드 문제도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은도 윤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윤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어머니가 곁에 있어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강했던 거라고, 내가 잘 버텨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복자는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들어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서미경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복자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윤복자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윤복자는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은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출산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사고 육아 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을 도와주었습니다. 같이 시장에 가서 아기 옷을 골랐습니다. 작고 귀여운 옷들을 보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윤복자는 손녀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 윤복자는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며느리를 지켰듯이 손녀도 지킬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복자는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복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윤복자는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옳은 일이었을까요? 서미경을 무너뜨린 것이 정당했을까요? 윤복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던 모습, 절망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밝은 미소.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킨 것. 그것이 윤복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미경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거래처도 끊겼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윤복자는 그 소식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서 경비원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서미경은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윤복자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서미경이 며느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하은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지금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가 계속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만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복자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 바닥을 쓸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미경이었습니다. 윤복자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서미경은 윤복자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옷차림은 없었습니다. 명품 핸드백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복자는 서미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복자 앞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윤복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서미경이 왜 여기 왔을까요? 무슨 일로 이 아파트에 온 걸까요? 윤복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하은을 만나러 온 건 아닐까요? 윤복자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윤복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윤복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윤복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복자를 보았습니다. 하은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서미경 상무님이 찾아오셨다고 사과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미경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은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괴롭혔고 소문까지 퍼뜨렸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다 잃었다고 회사도 명예도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자기 잘못인 걸 안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서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은 윤복자를 보았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제보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자기도 그럴 만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은 윤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보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잘못을 깨달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괜찮다고 그냥 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앞으로만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윤복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날들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복자는 동네에서 서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경비실에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미경의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주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서미경 씨가 원래 살던 집도 나왔다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카드도 다 정지됐다고 은행에서 대출 독촉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이 겪고 있는 일들은 며느리가 겪었던 일들과 똑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카드가 막히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윤복자는 며느리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서미경이 그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한 일을 똑같이 돌려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윤복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흐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아기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하은을 도와주었습니다.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옷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하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의 그 어두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은이 말했습니다. 출산 후 복직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출산 휴가 후 편하게 복귀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웃었습니다. 윤복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복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일도 찾았고 사람들도 다시 연락하고 카드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소문도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달랐습니다. 서미경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 집,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윤복자가 제보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위장도급, 임금체불, 4대 보험 미가입, 모두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서미경의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미경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윤복자는 청소 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미경 씨가 이 아파트에서 나간다고 집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세를 몇 달째 밀렸다고 집주인이 계약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복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미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미경은 작은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윤복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미경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복자는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서미경은 짐을 다 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청소를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복자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윤복자는 서미경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윤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윤복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서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향으로 간다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서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은 씨한테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카드가 막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자기가 직접 겪으니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보하신 거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을 거라고, 자기도 그럴 만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제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자기가 먼저 하은 씨를 망가뜨리려고 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서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라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복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다고, 다시는 약한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임신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지킬 사람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미경은 창문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윤복자는 그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윤복자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자는 빗속에서 바닥을 쓸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윤복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안고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모자를 뜨고 있었습니다. 윤복자가 들어오자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 맞으셨냐고 옷 갈아입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뜨고 있는 모자를 보았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바늘이 움직이고 실이 엮이고 조금씩 모자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손녀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웃었습니다.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자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옳았는지, 서미경을 무너뜨린 것이 정당했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지켰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윤복자는 분만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윤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있겠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6시 분만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윤복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윤복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윤복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너무 기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윤복자는 분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윤복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봐요. 우리 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했습니다. 윤복자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윤복자는 평생 지킬 것입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은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가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은혜야, 세상에 온 걸 환영합니다. 윤복자는 아기를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은 아기를 안으며 윤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고,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실로 옮긴 뒤 윤복자는 하은과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하은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윤복자는 의자에 앉아 잠든 며느리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윤복자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미 며느리를 지켰듯이 이제는 손녀도 지킬 것입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윤복자는 평생 곁에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과 은혜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복자는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은혜는 윤복자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윤복자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킬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복자는 은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은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복자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출산 후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복자는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습니다. 하은은 그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다고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윤복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윤복자도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옆 방에서는 은혜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복자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로비를 청소하다가 윤복자는 주민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윤복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복자 씨 손녀 낳으셨다며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하은을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나쁜 소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은이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쁜 아기라고 며느리가 건강하다고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전 8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은혜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조용히 구경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은혜는 열심히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윤복자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하은 씨 아기 정말 예쁘다며 어제 봤는데 천사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며느리도 밝아 보이더라고 좋은 회사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커피를 마시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은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쉽게 변한다고 윤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소문도 쉽게 퍼지고 또 쉽게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와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윤복자는 깨달았습니다. 윤복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윤복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복자는 다시 청소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청소는 해야 했습니다. 윤복자는 우산을 쓰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복자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윤복자는 문득 멈췄습니다.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서미경이 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복자는 서미경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윤복자의 인생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와 손녀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복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 오는 날 청소하면 허리가 많이 아팠을 텐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윤복자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편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윤복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은혜를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가 들어오자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비 오는데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은혜를 윤복자에게 건넸습니다. 윤복자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은혜는 윤복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웃을 나이는 아니었지만 윤복자는 그것이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윤복자는 손녀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칠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윤복자는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혜야,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요.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키워줄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은혜는 윤복자를 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윤복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복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은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혜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육아교실 다니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좋다고 많이 배우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출산 후 복직할 회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은은 은혜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복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드라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자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윤복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윤복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이 깊었습니다. 68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윤복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자는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윤복자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윤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사과받지 않아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서미경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복자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복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복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행복하면 되었습니다. 윤복자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윤복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은혜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복자가 들어오자 하은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에게 다가가 손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은혜는 윤복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윤복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은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윤복자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잘했습니다. 며느리를 지켰습니다. 손녀를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윤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윤복자는 그 햇살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68세, 청소복 입은 노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윤복자는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지켰고 손녀를 안았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